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과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힌트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오늘은 사진이네요. 야간 투시경과 소음기 같은데요? 시작부터 비싼 거 나오네요. 그러네요. 저 되게 비싼데. 고가인가요? 네. 한대 값인데 저거 비싼 건데 거의. 맞아요. 저것이 미군의 압도적 전력의 어떤 근간이 되는, 보병 전력의 근간이 되는,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세대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근데 다른 이거를 힌트가 봐서는 아닐까요? 네. 모르겠으니까 두 번째 힌트.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서 과정을 입증한다. 국군 땡땡땡 부대 9호. 세 글자 숫자가 들어가는 부대는 몇 개 없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생각보다 많지 않죠. 세 번째 갈까요? 이럴 거면 두 분을 오늘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배우 원빈 씨와 유튜버 덱스. 금리빨 빼고 다 가져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극중의 역할을 얘기한 것 같고, 네. 그 덱스 씨는 요즘 너무 핫하니까 그쵸. 네, 요즘에 뭐 어디 출신인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UDT. 네, 오히려 저는 덱스 씨를 보고 약간 감이 잡혔고 원빈 씨는 영화에 나왔던 거죠. 그럼 오늘의 주제를 연구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력이죠. 특수전 전력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두 분은 언제 나오세요? 항상 이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네. 정의와 특징을 좀 파악하고 가면 좋거든요. 특수부대 전력의 정의 그리고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특수부대는 말 그대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작전의 임무 특수성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미 육군의 특수작전부대 교리에는 이걸 가리켜서 은밀성, 정밀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부대들보다도 은밀하게 침투해서 수행해야 되는 임무들이 많죠. 그리고 요인 암살, 주요 시설물 폭파, 엉뚱한 사람 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밀해야 되죠. 그리고 적지 중심 지역에 침투를 해서 특수 정찰을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지역에서 분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 지역에 있는 민간인을 포섭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병정뿐만 아니라 연합 세력,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적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까지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확장 가능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도 보면 왜 그 조용히 유령처럼 가서 레이저 표적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뉴클레어 런치 디텍티브 이렇게 나오는 그게 사실은 진짜 딱 특수부대 작전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 축약을 하자면은 정규전을 안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특수부대 그러면은 뭐 훈련을 정예로 가혹한 훈련을 받고 엄청난 뭐 비싼 장비를 가졌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1대10으로 싸워서 이길 것 뭐 같아요.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정규군이 하지 않는, 내지는 하기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부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게 정규전의 개념에서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잘 안 되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하는 거고, 실제로 특수부대의 어떤 기원이 되는 영국의 SAS라는 이런 부대도 사실 시작은 2차 대전 때 영국군의 정규군이 열세에 몰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비겁하다고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비정규적인 일을 골라서 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런 부대거든요. 그 남북전쟁 같은 경우에 라인 배틀로 서가지고 척척척 걸어가서 바바바방 이럴 때 그렇죠. 갑자기 엎드려 쏘아를 하는 그 미국의 그 사냥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약간 비겁하게 왜 저래?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네. 있는 거죠. 아니면은 실제로 남북전쟁 때도 기병대가 어떻게 보면 약간 특수대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병대들이 후방으로 그 속도를 이용해서 침투해가지고 네. 적의 철도망과 통신망을 교란하고 뭐 이런 임무를 많이 했거든요. 확실히 특수부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현대전에서 특수부대들이
뭔가 정가를 올린 전쟁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많긴 한데 21세기로 넘어가서 보자면은 제 생각에 특수부대가 올린 최대의 전과는 아프가니스탄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2021년에 미군이 다 철수하면서 어떤 진 전쟁으로 끝나버리긴 했지만 적어도 초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승리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났죠. 그러고 이제 미국이 이 탈레반에 보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동네가 너무 외진돼 있다 보니까 네. 미국이 공습 외에는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굉장히 힘든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올린 게 여기에 특수부대를 투입한 다음에 특수부대가 현지의 반탈레반 세력, 북부동맹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 세력을 이용해서 탈레반을 치자.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초부터 이 CIA 및 미국군 특수부대의 어떤 최정예 팀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직접 뭐 탈레반하고 싸워가지고 일대 뭐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였냐면은 지폐입니다. $100 지폐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가가지고 정말 이 세력 저 세력 다니면서 돈 주고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고 그러면서 일단 세력을 다 규합한 다음에 현지에 남아가지고 이 북부동맹이 공격을 하면은 폭격을 유도한 거예요, 특수부대원들이. 이때가 또 기가 막힌 게 2001년 무렵에 미국이 JDM이라고 하는 정말 말 그대로 좌표만 찍어주면은 어느 고도에서 떨고, 그러니까 어느 고도는 약간 무리지만 중고도든 고고도든 어디서 떨고도 정확히 맞추는 이제 정밀 유도 무기가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상에서 폭격을 유도하는 어떤 그 특수부대의 존재가 어마어마한 어떤 전력 승수 그 어떤 그 존재가 됐거든요.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JDM에게 어느 목적지를 이렇게 얘기할 때 네. 저 자동차를 때려. 아니 그러니까 운전석이에요, 보조석이에요, 아. 뒷좌석 왼쪽이에요. 약간 이런 정도의 정밀성을 가진 느낌이잖아요. 약간 좀 과장이지만 아주 슬림만은 아니죠. 근데 뭐 이제 미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냉전 시대 소련의 특수부대 또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현대로 말하면 러시아죠. 네. 당시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피탈하던 그 시기쯤에 우크라이나 군의 총병력은 약 18만 명 정도였어요. 그중에 크림반도에 18,800 정도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이 해군이었습니다. 뭐 벨벳 공항에 미그 29 45대 정도 있는 거 빼면은 지상 전력이라고 해봐야 1개 해안방어 여단 밑에 있는 2개 해병대대, 이게 전부였어요. 러시아군의 특수부대들은 이 크림반도가 병탄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암약하고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심리전, 인지전을 사방에서 수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는 하이브리드전을 통해서 크림반도를 집어삼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죠. 여기서 제가 하이브리드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정규 군사 영역이 있잖아요. 네. 재래식 전력, 핵 전력, 뭐 화생방 전력 이런 것들 말고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군사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쟁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 그 혼란을 이용해서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현대적인 전쟁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군의 특수부대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움직였는가? 2014년 2월 21일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핵됩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중대한 정책적 실책을 범해요.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어 사용을 금지한 거예요. 차별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우크라이나 얼마 전까지 소련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 특히 저 크림반도에는 저 케르치 대교를 통해서 러시아랑 사업을 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애초부터 러시아 사람인 사람들이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니까 우크라이나 국적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역적으로. 그냥 네. 이렇게 경계선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분들은 그냥 본인이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밥줄이 사업일 텐데 의회하고 정부가 야 러시아 쓰지 마 이제부터. 우린 이제부터 우크라이나야. 우크라이나 말만 써. 라고 하면은 하루아침에 밥줄 끊기게 생겼잖아요. 당연히 여론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반정부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러시아가 여기에 전방위적인 인지전과 정보심리전 공작을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러시아 국가두마, 의회죠. 국가두마의 독립국가연합 담당 위원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크림 자치공화국이 우리 러시아로 들어오고 싶다면 신속하게 검토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친러시아계 사람들한테 군부를 떼고 부추기 시작하는 거죠. 아, 시기가 좋은데요. 요거를 하이브리드전의 시각에서 보면 외교전, 정치전, 여론전을 같이 섞어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국경 일대에서 대규모의 군사 훈련을 수행을 해요.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에 낚여서 그 얼마 되지도 않던 병력을 또 쪼개가지고 국경으로 보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이 조치들은 러시아 특수전 부대 스파츠나츠들을 침투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작이었습니다. 왜냐? 이미 2월 22일부터 23일 어간에 이 러시아군 스파츠나츠 여단의 3, 4천 명의 병력들이 민간인 복장으로 환복을 하고 명찰 떼고 이미 우크라이나로 침투를 시작했어요. 이 병력들 중에 일부는 크림반도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반감이 있는데 나는 러시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러시아의 우호적인 무장 세력을 조직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친러 경찰 특공대인 베르쿠트라는 부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럽마이단 시위로 유혈 진압을 세게 했다가 너무 한 100명 가까이 사상을 입었거든요, 민간인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무부가 해체하라고 하니까 불만을 품고 크림반도로 갔는데 크림반도에서 이 사람들을 자치경찰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시장이 무슨 힘과 돈이 있다고 이 사람들한테 무기를 대줘요. 이 뒤에는 러시아 특수부대가 무기를 대준 거죠.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빠라바라바라밤 폭주족들이 있었어요. 거기도 있군요. 네. 어디나 있어요. 이름이 멋있습니다. 네. 나이트 울프. 밤에 밤의 늑대. 폭주족 같은 이름이네요. 그 폭주족들이 러시아계 사람들이었나 봐요. 요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이 사람들 경무장을 시켜가지고 오토바이 타니까 기동성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 베르쿠트하고 나이트 울프가 전 지역의 교통망을 차단시켜서 우크라이나 정부 세력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개 여단 2개 해병 대대밖에 없었다고. 네. 그 부대들이 공중 강습까지 포함한 러시아군의 입체 진압 작전에 이제 전부 진압을 당해 버립니다. 이제부터는 러시아 대대전술단 부대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크림반도 안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의 모든 군사 기지들을 점령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면 네. 정말 소름 돋는 것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전쟁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작들과 특수부대의 활약까지 합쳐져서 하이브리드 전략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이러한 것과 거의 동일시되게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사실 6.25 전쟁 때도 북한이 남쪽에 간첩들 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격을 하면 거기에서 같이 들고 일어나는 공산권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이걸 예상하고 들어왔던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고대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전쟁 수행 방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러시아는 자기들의 전략 전술을 가리켜서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미국과 서방이 붙인 이름입니다. 러시아는 본인들의 전략을 가리켜서 적극 방어 전략이라고 합니다. 뭐야, 방어라고요? 네. 지금 남의 땅을 공격해서 먹어놓고서는 방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서방에서는 평시, 억제, 이건 말 그대로 전쟁을 억제하는 걸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 러시아에서는 위협이 생길 것 같네, 저게 나한테 위협이 될 것 같네, 그러면은 이 억제 단계, 우리가 평시로 바라보는 그 단계에서부터 재래식 타격이 들어갑니다. 국지전 상황까지를 평시 단계로 봐요. 전쟁이 아니네요. 전쟁이 아닌 거예요. 방어죠. 러시아 입장에서 방어한 거예요. 그 누구도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네. 이건 분명히 공격을 할 거야라고 그들은 예상한 다음에 나 정당해. 너 지금 나 칠러 그랬잖아. 마이너리티 리포트. 너는 생긴 게 날 공격할 것 같아. 공격할 거니까 우리가 우리는 방어한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공격할 것처럼 생겼는데. 아닙니다. 저는 방어만 합니다. 그럼 잠깐만 주제를 조금 바꿔서 우리나라 이 남북한 특수부대 전력의 규모와 전력을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국군의 대표적인 특수부대들은 어떤 부대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나누자면 일단 육군이 있죠. 육군은 이제 특수전사령 특전사가 있고, 해군은 UDTC이 있고, 그리고 또 공군에도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네. 탐색구조전대라고 하고요. 또 CCT라는 조직이 있고요. 이렇게 3군의 각각
주요한 특수부대들이 있고요. 특수전사령부는 또 이제 예하의 공수여단들하고 이제 707 특임대로 나뉘고요. 이 공수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적후방 침투나 게릴라전 조직, 정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고 707 특임대는 그 중에서도 대테러 임무에 특화되어 있지만 물론 대테러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전시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임무들을 또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07이야말로 특전사 중에서도 정예 중에 정예, 알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UDT-7 같은 경우는 해군 특수전 전단이니까 해군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해군 해상 특수전을 주로 수행하지만 그렇다고 바다에서만 하는 건 절대 아니고 해상에서 지상으로의 어떤 침투 임무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고 또 그 예하에 또 대테러 특임대가 따로 있어요. 공군에서 CCT는 전술 항공 통제사로 유사시에 적지에 진출하거나 최전방에 투입돼서 아군의 항공작전 및 공수작전을 조직하고 관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적후방에 침투해가지고 뭐 아군이 대규모 공수작전을 벌인다든가 아예 적 비행장을 뭐 점거한 다음에 거의 착륙해야 된다. 이럴 때 바로 이 CCT가 가서 관제를 해주는 거죠. 확실히 그 느낌이 필요하겠네요. 왜냐면 육군이나 해군의 이 이해도보다는 공군의 특수부대의 공군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우리의 공군 전력을 투입시키기 좋게 만들 수 있나를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국군은 아니지만 임무의 예를 들자면은 2011년에 일본 대지진이 났잖아요. 네. 그때 그 센다이 공항이었나? 그 지진 때문에 침수돼서 기능이 일부 마비됐던 그 공항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미 공군 CCT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제 시설 이런 게 다 망가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CCT 팀이 들어가서 자기들이 장비를 가지고 그 장비로 미군 구호물자를 실은 미군 수송기들을 거기 착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떤 CCT 임무의 가장 어떤 핵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거죠. 또 있는 게 탐색구조전대입니다. 한마디로 탐색해서 구조하는 부대라는 건데 전시에 아군 조종사가 적후방에 추락해서 탈출하잖아요. 네. 그때 이 탐색구조전대 전력이 헬기를 타고 적지 후방에 침투해서 그 조종사를 픽업해가지고 돌아오는 말 그대로 탐색 구조하는 그런 전대가 되는 거죠. 그게 특수 전력이었군요.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전력. 그렇죠. 물론 이게 뭐 그전에도 우리가 탐색구조전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중요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해병대에도 나름 특수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있죠. 이 부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수전 임무 중에서 해병대를 위한 특수전, 즉 가장 중요한 게 이 해병대 본대가 진출하기 전에 그 작전 지역에 대한 사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시에 저격이나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임무를 맡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부대가 훈련도 가혹하고 강력한 훈련을 통해 강한 군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죠. 특수한 목적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예전에 놀라운 얘기를 했었죠. 전 군인을 다 특수부대화 시키겠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은 무려 북한 특수전 부대의 숫자는 20만 명입니다. 그럼 정규군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저 많은 20만이나 되는 조직 중에서 특수전 전력으로 볼 수 있는 조직은 저 특수작전군 예하에 11군단 산하 10개 여단 45,000명하고 거기에 있는 특수작전 대대 저는 한 3개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1,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찰 총국 거기에 3,997명 정도. 그래서 요 다 합쳐보면 한 57,10명 정도가 실제 북한이 보유한 특수전 전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나머지 15만은 뭐냐? 경보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합친 게 20만인.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있는 군들이 이 경보병인가요? 이 경보병 여단들이 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 후방 군단에서 보냈겠죠. 근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다른 뭐 정확한 정보는 사실은 저희가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 없죠. 이 경보병 여단 특수부대라고 하는 경보병 여단은 상당히 많이 포로로 잡히고 사상을 입고 후퇴한 것처럼 많이 보여지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YTN이 입수한 지난달 중순 크루스크쇼에서 북한군 사이에 이뤄진 교신에선 포화 굉음이 수시로 들려왔습니다. 포성이 울린 이곳은 북한군들이 강을 건너는
도하 작전을 펼친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교신에선 이곳을 도하장이라 지칭하며 포격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 지금 도하장에 집중 포화력 받아서 지금 지루 운세가 다른 전장에서는 우크라군의 박격포 사격에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교신에 담겼는가 하면 다리미리 바뀌어서 500m에서 지금 집중 사격한다. 집중 못하고 있다. 암호 어구와 함께 다급하게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파고 하나, 다 파고 둘, 파고 하나, 다 파고 둘. 몇 명 남았는가? 빨리 중지해라. 한 4,000명 정도 사상이 당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장비가 대단할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라이트 인펜츄리잖아요. 경무장한 경보병이란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있는 병사들은 AK-12 계열의 소총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 중대에는 60mm 박격포 소대. 이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곡사화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화력이 부족하니까. 아니 그 지금 벌써 1차 대전에서부터 총으로 피해를 입는 군인들보다 포로 피격을 당해서 이 사상당하는 군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는데 지금 AK 계열 총 들고 뛰어다녀서 뭐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진짜 좀.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네. 부대들의 임무가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첨입해가지고 부대를 뭐 포위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아니고 이 경보병들의 임무는 북한군의 교리 중에 배합전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배합. 후방으로 침투해서 우리 예전에 현리 전투에서 당했던 것처럼 네. 목지점을 점령을 해가지고 아군의 퇴로를 차단시키고 능력 범위 내에서는 습격도 하고 화력 유도도 하고 관측해서 화력 유도도 하고 엄청난데요. 이런 것들을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으로 배합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경보병과 저격여단, 뭐 특수작전 부대들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장비가 열악한데요. 후방으로 침투를 해야 되니까 무거운 무장을 달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다 네. 낙하산 타고 후방 침투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에 파병되어 있는 병력들은 그들의 전투 보고서를 보면 도보로 기동하고 있어요. 후방 침투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데 도보로 기동을 해서 어느 표적을 포위해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네. 하면은 당연히 우회 기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얼마를 돌 것 같으세요? 우회할 때. 어우, 아니, 정말 근데 크게 이게 돌아야 될 것 같은데 가는데. 수십 킬로 이상은 돌아야 되지 않나요? 우크라이나는 또 평지잖아요. 네. 엄청 크게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플레어보 전투의 전투 결과 보고서를 보면 94 경보병 여단이 전투를 수행을 했는데 거기 예하에 있는 3개 대대가 한 50km, 뭐 46km, 44km 이렇게 우회해서 공격을 했어요.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우회를 했어도 가까이 오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수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또 드론이 있으니 위에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벌판 위에 있는 군인들 사이로 폭발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나고 쓰러진 병사를 숲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로 온 북한군을 사흘에 걸쳐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50명이 숨졌고 최소 47명이 다쳤으며 장갑차 2대를 비롯해 군사용 차량도 폭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 저는 좀 지금 의미가 이 없는, 특수부대가 네. 무슨 밤에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수십 킬로를 돌아서 걸어가면 근데- 저 뒤에 누구 온다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반도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종격실 능선이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그리고 사방이 도심지잖아요. 이 능선 따고 가기 시작하면은 드론을 띄워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6.25 때 중공군이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남북한 특수전 전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크라이나 파병된 북한군까지 조금 살펴봤는데 다시 돌아와서 국군의 특수부대 예. 언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명할 수 있나요? 6.25가 아무래도 시초라 할 수 있죠. 가장 특수부대다운 어떤 조직이 편성이 되기 실은 우리나라 한국군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아. 미군이 북한 출신 어떤 그 탈북민들을 모아서 그 특수부대 같은 조직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어떤 지형지물, 어떤 지리, 역사 이런 걸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을 투입시켜서
미군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여러 가지 뭐 파괴 공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군을 위한 특수전을 하게 한 거죠. 이게 흔히 켈러 부대라고 불려요. KL로 이 한국 연락사무소라고 어떤 이런 암호명으로 붙였던 이 켈러 부대가 시초긴 한데 이것마냥 여러 조직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51년 7월에 통합을 해서 8240 부대라는 부대를 만듭니다. 8240. 예. 많게 잡으면 수천 명 단위까지 인원이 편성이 돼가지고 많은 임무를 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8240 부대 같은 경우는 한국군으로 휴전 이후에 이관이 됐는데 문제는 이관돼서 한국군 소속이 된 분들은 한국군으로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 그나마. 못한 분들은 기록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1996년에야 전사자들이 대전 독립묘지에 안장되고 생존하신 분들 중에 230명 정도한테 군번과 참전용사증이 네. 수여가 됐어요. 너무 다행인 거죠. 예, 그리고 2023년 6.25 전쟁 73주년 기념행사에서도 뭐 이찬건 박사님 같은 참전용사분들한테 뭐 영웅의 제복 같은 어떤 상징물도 수여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직도 뭐 도종수님이라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네네. 그러니까 보상 여부가 불확실한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북한도 6.25 때 특수부대를 운영했습니까? 운영했죠. 쳐들어오려면 당연히 운영해야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대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 766 보병연대, 945 부대, 124 독립연대, 그리고 남조선 인민유격대, 흔히들 우리가 빨치산으로 알고 있는 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이들은 전략적 배합 부대로서 국군 및 유엔군의 후방을 어지럽히고 주요 군사시설물들을 습격한다든지 아니면 보급로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완전 6.25 개전 시작점에서 배 타고 뒤쪽 후방으로 나오다가 격침되거나 이 차단당했던 이런 부대들은 특수부대들인 거네요. 특수부대들입니다. 아. 그 부대들 중에 대표적인 전사로 꼽히는 부대가 766 보병연대입니다. 이 부대는 동부전선에서 공격을 해왔거든요. 6.25 전쟁 초기에 약 3,000명 정도의 규모로 편성이 됐어요. 연대니까. 그래서 일부 병력들은 태백산맥을 따라서 기동을 했고 네. 계속 남진을 하다가 1950년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부산 교두보 전투를 수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포항여중 전투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포격도 맞고 한포도 맞고 뭐 시간전도 하고 하면서 전력이 계속 깎이다가 네. 결국은 안강 기계 지역 전투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부대가 와야 됐거든요.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포화 소굴입니다. 보셨죠? 그 포항에서 이 네. 전투를 했던 학도병들의 전투. 맞습니다. 네. 당시 우리 국군 3사단은 북한군 제5사단과 12사단의 우회 포위 기동으로 인해서 포항에 함락될 위기에 있었어요. 안간 힘을 다해서 버티고는 있었지만 얼마 못 버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가용한 부대라곤 3사단 후방지에서 가지고 있는 가용한 병력은 이제 막 총 한 번 잡아본 71분의 학도병들이 다였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궁여지책으로 보냈죠. 얘네들 보내가지고 설마 공격해 오겠냐 포항 여중에 배치를 시켜놨어요. 배치만 시켜놓은 거예요. 거기에 어떤 방어 임무를 준 게 아니라. 근데 이 학도병들이 스스로 2개 소대를 편성을 해서 방어 임무에 돌입을 한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북한군 정예부대 중에 하나이자 수적으로는 거의 40배에 육박하는 766 보병연대가 포항 여중으로 대공세를 가해옵니다. 그런데 와, 기적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8월 11일 새벽 4시부터 무려 11시간이나 버텨냈어요. 네. 한 중대 규모도 안 되는. 중고등학생. 소름돋습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국군 3사단의 후방 지휘소는 무사히 철수할 수 있었죠. 전투 결과 이 71분의 학도병 중에 전사 47분, 실종 4분, 포로 13분이 발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옥쇄한 거죠. 이 전투 결과로 인해서 국군 3사단이 전력을 보존하고 철수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낙동강 전투도 수행을 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기계 안강 전투에서 국군이 포항을 다시 지켜낼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 요즘 이제 그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 이제 오징어 게임의 탑씨가 약간 재기발랄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 영화의 탑씨를 보면 진짜 이 목숨을 건 학도병의 모습을 잘 표현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포항 쪽으로 들어온 북한군 특수부대를 우리 학도병들이
필사적으로 방어를 함으로써 북한군의 특수부대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됐는데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은 지리산 일대에서도 또 준동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남조선 인민유격대 빨치산 그들인데 이들을 지원하는 임무가 945 유격대였어요. 아까 945 부대라고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의 상황도 결국 최후는 이 766 부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빨치산에 대한 보급을 수행하면서 지리산 등을 거점으로 장기간의 유격전을 수행을 했지만 결국은 국군의 대토별 작전 끝에 대부분 경멸당합니다. 북한군 124 독립연대도 이제 낙동강 전선의 후방을 막 교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이 발생했잖아요. 대성공을 거두고 북한군의 허리가 잘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리산과 태백산맥으로 숨어들어서 빨치산과 합류해서 똑같이 유격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대토벌 작전 끝에 대부분 경멸당합니다. 그런데 124 부대는 완전히 경멸을 못 시켰나 봐요. 이 살아남은 잔당들이 북한으로 도주를 했다가 부대 재편성을 해가지고 51년도에 다시 강원도와 충청도로 침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성공적인 후방지형 작전으로 잘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휴전 후에 생존한 124군 부대 장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사람들을 이제 모체로 해서 북한의 본격적인 특수전 부대 창설이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김신조 씨 등 1.1 사태를 일으켰던 그 124군 부대가 124 독립연대 잔당들이 다시 재건된 부대가 그 부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6.25 전쟁 이후에 국군의 특수부대는 여러 갈래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이 특전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특전사의 태동과 발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전사의 어떤 시초는 앞서 말씀드린 8240 부대. 이 8240 부대가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육군에 편입된 걸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 몇 년간은 이 인원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가 야 우리도 이제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57년부터 이 8240 부대 출신자들을 어떤 창설요원으로 차출해서 58년 4월에 제1전투단이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1전투단이 10월부터 제1공수특전단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69년에 제1공수특전단과 동해안 경비사령부에 이게 유격여단으로 구성된 특수전 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초부터 특전단이 여단이 되면서 3개 여단 편제로 이제 변경이 되고 부대 이게 여단급이 됐다는 얘기는 이 각 여단장도 이제 준장으로 승격이 된 거죠. 그전엔 대령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개 여단의 편제가 74년에 또 7여단과 9여단이 생기고 또 77년에 11, 13여단이 생기면서 총 7개 여단이 되면서 우리가 아는 어떤 특전사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됩니다. 특전사와 더불어서 요즘 사람들은 특전사보다도 더 UGT를 알 정도로 꽤나 유명하잖아요. UDT 출신 잘생긴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래요. 그렇죠. 셀럽들이 많죠. 아무래도. 네. 이 UDT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UDT-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이제 기원은 6.25까지 찾는 분들이 있어요. CIA 산하에 어떤 영도 유격대라는 유격대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어떤 8240 부대처럼 북한 출신인 분들을 모아서 만든 그런 부대인데 이게 처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를 하다가 해상 침투를 이제 제일 중시하는 어떤 그런 해상대라는 부대가 제일 중요시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UDT 훈련까지 미국 해군에서 받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우리 해군의 특수부대를 UDT가 수중 파괴된데 이게 처음 창설된 게 1955년이고요. 그 전부터 이제 우수자원들을 선발하고 미국의 유학 보내는 등으로 준비를 실시해서 55년 11월 9일에 26명이 선발됐다.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68년에 또 예하에 폭발물 처리대 EOD가 창설이 되고 75년에 UDT-실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76년부터 정식으로 특수전 임무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 특수전 부대다라는 어떤 틀이 갖춰진 거죠. 1993년에는 이 육군 707 특임대로부터 해상 대테러전 임무까지 이관을 받아가지고 어떤 우리가 아는 UDT-실의 어떤 틀이 많이 갖춰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특수전 부대들이 쭉 창설이 되고 발전을 하면서 가장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건 북한이었겠죠. 근데 아까 북한의 얘기를 하면서 한 5만 정도의 특수임무 부대와 15만의 경보병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경보병들은 이때 당시부터 막 규모를 늘려온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1962년부터 이제 구상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부터 94년까지 특수전 전력을 대대적으로 신장시키거든요. 이게 8월 종파 사건을 김일성이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수모와 모욕을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받습니까? 그래서 김일성이 당시에 중공이라면 아주 치를 떨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김일성이 그래서 이제 6.25 전쟁 경험과 베트남전에도 북한이 사실 병력을 보냈었어요. 소규모긴 하지만. 그 베트남전의 참전 경험, 그리고 걸프전의 교훈 등을 자기들 나름대로 도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인 배합전 교리를 발전시키는 시기가 요 시기예요. 그래서 65년부터는 이제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원칙을 내세웁니다. 뭐 자주 국방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것의 일환으로서 4대 군사 노선을 이제 제시를 하거든요. 그 4대 군사 노선의 일환으로 김일성의 특별 지시에 의거해서 전연 군단, 북한에서는 전방을 전연이라고 합니다. 이 전연 군단들의 경보병 연대들을 창설하게 합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존했던 그 1, 2, 4 독립연대 장병들을 모체로 해서 제1, 2, 4군 부대를 만들고요. 제17정찰여단을 모체로 해서 각 군단의 저격여단을 창설하게 이르릅니다. 대대적으로 늘리고 있죠. 그리고 69년부터는 이 1, 2, 4군 부대와 17정찰여단을 통합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쉬리에 나왔던 특수 8군단을 만들게 이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68년도에는 이미 그 숫자가 2만 명을 넘어섰고요. 68년부터는 이제 북한군들이 이렇게 부대를 만들고 훈련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전을 뛰게 합니다. 68년 1월에는 1.1 사태를 일으키고요. 같은 해 10월에는 무장공비 120명이 울진 삼척으로 상륙을 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많이 올라왔네. 네, 엄청나게 많이 갔죠. 공세적인 게릴라전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68년 상황을 네. 2차 한국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해요. 워낙 그 100몇십 명이 어떻게 그렇죠. 침투할 생각을. 근데 과거 우리 국군 특수부대의 좀 전력이 좀 돋보였던 사건이라고 하면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1976년 8월 18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당시에 공동경비구역에는 높이가 15m나 되는 25년생 미루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남쪽에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 나무가 남쪽에 있는데 이 여름 되면 엄청 풍성해지죠. 풍성해지죠. 네. 그러니까 양쪽의 관측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공동경비구역의 부대장 임무를 미군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서 조지 보니파스 데이비라는 경비 중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76년 8월 18일에 소대장인 마크 토머스 베럿 중위하고 같이 미군 장병 4명, 그리고 한국군 장교 및 장병 11명하고 같이 이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서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서로가 곤란하니까. 그런데 이거 베려고 갔는데 북한군 측에 박철중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북측 소대장이었나 봐요. 이 사람하고 다른 북한군 장교 1명, 그리고 병사 한 15명이 와서 뭐 하는 짓이냐, 왜 나무 베냐 하고 막 항의하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보니파스 대위가 바라볼 때 어차피 남쪽에 있는데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대장 결심으로 계속해 하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무장병력 20명을 증원시키고 그 후방으로 트럭으로 보충병을 계속 실어 나른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 장병들의 우리 연합군 장병들보다 무장병력의 숫자가 3배 이상 많아지니까 이 박철중이가 다가와서 욕설도 하고 더 강하게 항의를 하는 거죠. 미루나무 베지 말라고. 근데 보니파스 데이는 부당한 요구니까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철중이가 공격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달려들어서 트럭에 있던 곡괭이 꺼내고 강목 꺼내가지고 유엔군 장병들을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루나무 베려고 갖고 온 도끼를 뺏어서 보니파스 데이와 베럿 중위에게 무자비하게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 흉기로 구타를 무참하게 당한 이 2명의 미군 장병은 후송 중에 사망했고요. 미군 장병 4명, 한국군 4명도 중경상을 입고 후송된 사건입니다. 이때 진짜 김일성은
미국이 우리 칠 수도 있다라고 위기를 느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때 당시 이 작전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특수부대도 투입이 됐었죠.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후속 보복 작전을 계획합니다. 이름하여 폴 버니언 작전. 작전 자체는 명목상으로는 그때 못 잘랐던 미루나무를 베겠다. 네. 였지만 문제는 그 배후가 어마어마해요. F-111 전폭기 20대를 대구에 전진 배치하고 B-52 세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고 항모전단이 서해안에 대기하고 팬텀 등의 미 공군 전폭기들이 또 국내 전진 배치되고 등등 공군 및 해군 전력뿐 아니라 12,000명의 지상병력까지 증파 요청을 했어요. 이건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는 지금 느낌은 한마디로 총 한 방이라도 쏘면 정말 밀어버린다. 밀어버린다는데 심지어 어떻게든지 자극을 하려고 우리 쪽에서 64명의 특전사 요원이 결사대로 차출이 됐습니다. 네. 이 64명이 겉으로는 카투사로 위장을 하고 이 작업병인 것처럼 들어갔지만 실은 미군소속처럼 그렇죠. 방탄복 안에 권총과 수류탄을 감추고 그 다음에 소총과 유탄 발사기 등은 분해해가지고 이 작업용 어떤 장비에 숨겨가지고 배낭에 넣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북한군 초소들로 몰려가서 북한군 초소들을 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북한 초소들 다 때려 부숩니다. 그러고 북한군들한테는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쏴라 나의 희생으로 그렇죠. 지금부터 전쟁 시작해서 북을 밀어버린다. 만약에 물론 북한을 밀어버린 그 자체보다도 만약에 정말 도발이 있으면 완벽하게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어떤 목적이었는데 거기서 북한이 정말 얘네가 허세구나라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네. 완전히 쫄아서 현장에도 북한군들 다 도망갔어요. 이때 희생을 기려서 지금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지키고 있는 미군 부대의 기지 이름이 캠프 보니파스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 도끼만행 사건의 자료들과 뭐 이것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 그렇죠. 정말 일촉즉발이었구나 라는 생각 들고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만행을 지어줄 생각을 했지 뒷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만약에 진짜 북한이 뭔가 오판을 했으면은 평양까지는 못 가도 청천강 정도까지 개성 수복하고 그 방어 라인을 꾸부리기 좋은 지역까지 그 정도까지 네. 밀고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북한이 적어도 뭐 68년 같은 어떤 노골적인 무장 어떤 침투와 도발은 자제하는 쪽으로 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건드려봐 이렇게 된 딱 거죠. 그런 거죠. 네. 자, 저희가 6.25 이후에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특수전 전력을 증강시켜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이후에 특수전 전력이 어떻게 변해가고 강화되는가까지 다음 시간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냉전과 걸프전, 테러와의 전쟁 등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남북한은 특수부대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군은 80년대 국제대회 유치를 계기로 인질 구출과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전 전력을 강화한다. 2011년 1월 국군은 특수부대 전력의 현 주소를 알아볼 사건을 맞이하게 되고 청해 부대를 통해 선원 구출 작전인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 돌입한다. 5시간에 걸친 작전 끝에 전원 생존을 기록하며 완벽한 인질 구출 작전으로 기록된다. 한편 북한은 군사력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전군 특수부대를 꿈꾸고 있는데 남북한 군사력 경쟁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특수부대 전력의 현 주소와 미래 발전상은 무엇인가? 남북한 특수부대 전력 비교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